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1년 9월 1일 제가 새벽에 방송을 녹음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12시가 좀 넘은 낮 시간인데 이렇게 산속에는 농막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농막의 주인인 신용섭 선배님이 계십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명철 교수의 국가재건 프로젝트인데요. 단 부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찾은 국가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문제도 그렇지만 대외관계 모순이죠. 특히 중국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늘 우리와 중국 지역 간에는 갈등, 협력, 때로는 전쟁까지 있었는데요. 이 중국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태왕과 장우상시기 꼭 100년 동안 우리는 분열된 중국을 상대로 성공적인 역사를 운영했었죠.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 또는 우리 터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실증의 예, 그래서 고구려의 국가정책을 살펴보고요. 그것이 21세기 한국에게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죠.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이란 것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축은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독특한 축을 중심으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 199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 The Crisis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때 문명의 충돌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는데 헌팅턴이 사용한 문명과는 달리 지금은 또 다른 개념에서 문명의 대전환기가 있고요. 저는 그것을 Civilization Shift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고 여기에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질서는 일단 넘기고요. 오늘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동아시아 세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피보트 에이시아, 그래서 오바마 정권부터 아시아로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장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태평양 시대의 도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일조했던 것이 트럼프와 경쟁을 벌였던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때 태평양이라는 것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측하고 들어왔지만 오바마 정부 때는 좀 느슨했고요. 트럼프 정권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나를 세우면서 갈등, 그리고 지금은 충돌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재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질서가 변하고 동아시아 질서가 변하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체제, 갈등 체제가 부각되니까 미국으로서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85년도의 플라자 협정 이후에 그때부터 묶어놓았던 일본의 군사력 내지는 경제적 발전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때 바로 등장한 것이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고요. 군사력도 또 다른 형태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제 용어로 표현하면 신주국주의화로 추진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4마리의 소령,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도 아주 팽창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작년부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역시 동남아시아는 강하고 그리고 인도가 미중 간의 갈등 과정 속에서 미국의 파트너십으로 등장하고 그러면서 인도가 또 팽창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듯이 중동 사태는 아무래도 해결 난망입니다. 비록 미국이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서 전략적 가치, 자원적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략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방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주의가 도래한다 또는 New Regionalization, 신지역주의가 도래한다고 주장들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그레이트 게임이죠. 전 세계가 처음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파생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독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그레이트 게임이기 때문에 뉴 그레이트 게임이고요. 이것은 헤게모니 쟁탈전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라든가 시장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명적 성격을 띄운다는 겁니다. 가치의 문제가 대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밸류 이걸 놓고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미국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세력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문명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것이 문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The Cold War 있죠. 이때와 또 다른 의미로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거든요. 제가 중국의 부상을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2015년에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본인들의 말에 따르면 2050년에는 말 그대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G2란 말을 당연한 듯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G2 그랬을 때는 완과 또 하나의 완이 디아도 완이죠. 어느 정도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 중국은 미국을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G2란 용어를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G2란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특히 한국처럼 비교적 자의식이 약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G2란 용어로 싫어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표는 2050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작업들 하는데 그 이전에는 안정적 작업이었었고요. 본격적으로 대팽창을 한 것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입니다. 여러분 후진타오는 우리랑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동북공정의 발원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석 시절 때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고요. 후진타오가 흑룡강성 성장을 지낼 때부터 이미 동북공정은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의 문제, 고구려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정책의 일환이었었고요. 동북공정 외에도 서남공정, 서북공정, 몽골공정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해양공정을 포함해서 중국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발전을 지속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1996년도 이후에 저는 한국은 사실은 좀 놀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이미 부주석 시절 때 미국에게 신용 대국 관계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 직후부터 시진핑은 군사대국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해양대국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달 카자흐스탄에서 일대 완벨트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0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서 일로 완로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1대1로 전략이고요. 그 후에 추인을 받아서 이제는 중국의 국가발전 정책으로 몇 년 전부터 이미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입니다. 박근혜 정부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는 실패했고요. 중국은 1대1로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것보다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성과를 보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우리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을 싫어하더라도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경시하거나 숨겨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성공시켜 가고 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국제타자개발은행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데요. 그 당시 때 이것을 놓고 한국이 가입할까 말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PPT 협정 때도 한국의 위상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는 놀랍게도 심지어는 영국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깨고 AIIB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순풍에 돛단도 1대1로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세계 질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결국 헤게모니 싸움인데 결국은 많은 곳에 좌절 겪으면서 생각만큼은 진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1대1로 전략은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은 너무나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엄청난 물량 공세 그리고 그들이 모방 또는 자체적인 IT 기술을 통해서 함정 같은 경우는 찍어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나게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함대에서 사온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보수 개조한 끝에 요용함으로 취역을 시켰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꾸준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윤용함은 재구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산동함이 취역했고 지금은 중국이 핵 항공모함을 곧 취역시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군사비 지출도 어마어마하죠. 심지어는 일본보다 더 많아져서요. 이제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의 군사력이 그리고 심지어는 해군력마저도 일본을 초월했다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식으로 팽창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있어요. 우리 어떡합니까? 설사 중국과 우리가 우호관계 아니면 동맹관계를 할지라도 군사력이란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군사를 팽창하고 그리고 황해 동중국해 심지어는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 내지 3%는 시어레인, 바다의 길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해군이 마음먹으면 우리 당장 수출길이 막혀지게 돼요. 자원도 물론 막히게 되지만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고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제 용어로 표현하면 동남아시아 지중해인데요. 이것에 진출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정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 그래서 과거에는 소외시켰던 서태평양마저도 이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끌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 즉 서태평양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동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그런 전략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군이 길을 막으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선을 중국이 주었던 구단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마음대로 실시하고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대만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시키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디커플링이라든가 그리고 QUAP죠. 사자 안보 대화. 그래서 이제는 태평양 동맹의 주축이 한국은 빠져버리고 예를 들게 되면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 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러시아 문제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미중 간에 또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리고 공전 구도 비슷하게 간다면 다음에 등장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본격적인 갈등 그리고 충돌이고요. 거기에는 오랜 150년간에 걸친 영토 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150만 평방킬로미터를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해주일 때 40만 평방킬로미터는 중국이 명분도 그렇지만 동해로 진출하는데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중국이 동아시아 강국 태평양 함대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동해에 관한 제해권도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왜? 동해와 오츠크해와 동해와 북태평양과 그리고 동해와 남중국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해가 중요한데 거기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은 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완 말씀드리죠. 바로 두만강 하구의 낮은 선봉지구입니다. 낮은 선봉지구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요. 사업가들이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중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기에 그리고 질서 재편기에 갈등이 격화될 때는 결정적 요인은 군사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낮은 선봉지구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이를테면 군사적 측면, 정적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낮은 지구에 진출해서 일부도 그리고 오부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나저랑 일부도는 50년간 조치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국 해군이 동해로 진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중국의 해공군들이 현재 동해에 진출하고 있고 특히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카디스,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죠. 작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당시 때 독도 방공수역을 중국의 항공기들이 침범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관계가 연출되기 때문에 정말 상황은 어렵죠. 제가 한중 간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간도 문제는 빼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이호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호도. 제가 상세한 면은 뺐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쓴 책이 있고 논문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에도 이호도 편을 따로 제가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03년도에 우리 키오스트가 이호도에 세운 해양 관측 기지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호도를 놓고 이를테면 우리와 중국과 일본 지역 간의 거리를 표시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호도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리고 섬도 아니고요. 럭도 아니에요. 바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점했고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 밖에도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마 뜨거워라 그러면서 이호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언하는데 언제냐면 바로 2012년도입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나라와 해양 남방문화의 연관성 입증할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뗏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항해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제가 예민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호도 문제를 중국이 정식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호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도 똑같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공동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은 우리의 카디스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카디스죠. CADIZ. 우리는 KADIZ.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2013년도에 선포하고 여기를 넘나드는 겁니다. 이제는 보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침범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들은 적극적 발언해야 되고 정부는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은 뭘 합니까?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중국이 코웃음 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항의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나중에 영토 갈등 분쟁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로 작동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자주적인 역사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집단의 생존과 직접 연결됐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정말 생존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군인들, 이들은 역사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헌대는 것이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본도 만만치가 않죠. 왼쪽은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놓고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일본이 적은 나라입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무시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추락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다고. 그리고 전자문명에서 일본은 우리를 이미 따를 수 없다고. 전자문명만큼은 그런 점이 있어요. 반도체 기술에 관한 한.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추락한 것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1985년으로 기억하지만 프라자 협정 이후에 미국이 조직적으로 일본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이 일본이 마음먹게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추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일본은 무지하게 큰 나라다. 육지 영토도 남한의 4배 가깝다. 그리고 해양 영토까지 포함하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배타적 경제 수역을 1994년 이후에는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 450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양 영토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어요.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해양력 약하죠. 그리고 국가의 위기라든가 안전에 관해서 좀 둔감하죠. 내부 싸움에 열중하고 있잖아요. 권력 투쟁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허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국가발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